그 교수님이 최근에 아무튼 내놓은 자료 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대목이 그 개인의 금융부채와 그다음에 금융자산의 이런 비중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국은행 자금순환표가 매 분기별로 발표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가 에코노미스트나 그 언론에서도 이 자금순환표는 별로 안 다루더라고요. 아,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 자금순환표가 한마디로 예.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2분기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부분에서 61조 흑자가 났어요. 예. 잉여가 났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렸을 때보다 61조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잉여가 나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 돈을 기업이 갖다 써요. 기업은 네. 자금 부족 주체니까. 예. 예, 그다음에 요새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고요. 또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 뭐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돈이 해외로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돈이 어디 생겨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 자금순환표에 보면은 각 경제 주체들이 돈은 어떻게 조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축하는지 아. 이 흐름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 예, 특히 개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지금 개인 금융 부채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개인 금융 부채가 지금 2분기에 예. 1,939조 원입니다. 1939조 예. 원 개인 부채. 그다음에 자산이 4,184조예요. 예. 그러니까 어. 개인의 금융 자산이 부채보다 한 예. 2.2배 정도 많다는 것이죠. 네. 요거는 부동산을 제외한 건가요? 예, 순 금융 자산만. 금융자산만. 예, 우리가 이제 금융 자산 가지면은 뭐 은행에다 놔두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보험 가입하죠. 네. 이런 금융 자산을 합친 게 4,180조 정도 되는 예. 겁니다. 그 정도면은 그렇게 우리가 위험하지 않고 뭐 양호하다고 판단도 되나요? 근데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금융 자산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네네. 이게 5배가 넘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일본, 미국 그 자금순환표 제가 발표돼가지고 일일이 들어와서 찾아봤는데 네. 2분기 일본은 5.5배, 아, 미국은 5.7배거든요. 우리 2.2배니까 많이 낮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자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지. 그 금융 자산이 미국이나 일본은 5배 이상 많다. 예, 아. 부채보다 많다는 아유. 것이죠. 근데 일본이 지난 20년 넘게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일본 가계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이 부채보다도 금융 자산이 뭐 5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네. 네. 견딜 수가 있었는 것이죠. 예. 근데 만약 우리가 일본식 불황이 온다면은 네. 예. 우리는 그 2.2배 이것도 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만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불황이 온다면 우리 가계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고 가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써가지고 경기는 회복됐지만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인도 기업이 부실해졌고 예. 대표적으로 가계가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부실해진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GDP 대비 거의 100%에 접근하면서 예.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5배 이상 많은데 우리는 2.2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차별화됐을 거라는 거죠. 네,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부자들도 많이 보지만 예. 또 가난한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예. 이게 너무 차별화가 심화됐어요. 아. 그래서 아마 이게 이 금융자산도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상당히 그 차별화돼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개인의 금융 자산 가운데 예.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많은 편인가요?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좀 미국하고 일본 좀 중간쯤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어. 그래서 지난 2분기 보니까 예.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18.3% 정도 되거든요. 8.3%. 근데 1분기 16.3%보다는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올랐네요. 그런 투자들 많이 했네요. 네, 동학개미 운동했고 예, 예.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 예, 비중이- 시가로 계산하니까 예. 비중이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18.3%가 과거 추이를 보면요. 2000년에 25%였어요. 그 당시 훨씬 많은데. 예. 뭐 떨어졌구나 오히려. 그대로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주가가 뭐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2008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그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었어요. 2008년 8월 달에. 예, 예. 근데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예. 주가 폭락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실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144조에서 지금 72조, 꼭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 비중이 낮아진 겁니다. 예. 근데 우리보다 더 낮아진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아. 더 낮네요. 12.8%. 네, 일본은 12.8%. 네, 네. 일본도 한때 저 89년 그때 일본의 주식시장 거품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본도 그때 25%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12.8%로 떨어졌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지금 약 55%가 현금 및 예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일본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인플레 감안하면은 어떤 분은 돈이 녹아내린다. 뭐 예. 손을 이렇게 조각조각 찢어서 버리는 거 똑같다. 예. 그러니까. 이런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거기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그 손해 아닌가요 그러면? 인플레가 오면은 손해죠. 예. 일본 은행 금리 0%니까요. 네. 근데 일본은 그동안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예. 은행에 0% 금리 받더라도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1%라면 예. 실질 금리는 플러스 1%. 은행이 0% 갚더라도 자기 실질 금융 자산은 예. 물가가 하락한 만큼 올라가니까 1%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 일본 물가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우리 국민연금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오른 만큼 매년 국민연금 받는 사람한테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 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일본에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덜 받겠네요 그러면. 예, 덜 받는 거죠. 예금을 물가가 덜 떨어진 받는 만큼. 거. 아.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뭐 0% 금리 받더라도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상속받는 연령이 평균 67세라는 겁니다. 아. 아니 67세 상속을 받습니까? 67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받아가지고 예. 예.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안 하죠. 못하죠. 그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고 예. 안전하게. 쓰다가 예. 그다음에 또 사망하면은 그거를 또 손자 67세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들한테 또 물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는 다르고요. 아. 그런데 또 미국 사람들은 예. 정말 달라요. 사실 미국 보니까 네. 지금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47.3%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절반이 예, 예.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18.3% 정도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 이제 주식 시장이 좋았고 예. 상당히 건강했다는 그런 지표는 되지만은 예. 또 우리가 또 미래를 보면은 한국은 오히려 주식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 미국은 이제 거의 다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 예. 상황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미국 47% 2분기인데요. 네네. 이게 작년 말에는 50%까지 올라갔어요. 아. 예, 개인 금융자산의 주식 비중 50%라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 보면은 주식 비중이 48% 이상 넘어가면은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조정을 거쳤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가계 입장에서 내 금융자산 주식 비중 50% 넘는데 저 같으면 주식 더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네. 자산. 근데 미국은 이렇게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네. 지금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미국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주식을 더 이상 늘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는 미국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예. 좀 조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 하나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자료 같은데요, 예. 이거는? 2000년 바로 그 주식 비중이 48%까지 갔었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미국 주가 좀 폭락했지 않습니까? 혼나겠네요. 이 닷컴 버블 뭐 예, 이때구나. 닷컴 버블이었죠. 네네.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만 이때 2007년에도 48%까지 갔었어요. 아. 네, 그리고 미국 주가가 좀 폭락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엄청 폭락했는데 이때는. 그런데 이번에도 그 50%까지 갔고 예. 미국 주가가 급락했다가 지금 미국이 3월 이후로 돈을 그 한 3조 달러 풀어가지고 네. 지금 주가가 반등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지표 보면은 미국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네.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여기서는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 46%, 예. 일본은 56%예요. 예. 예. 근데 미국은
GDP를 구성하는 소비가 70%를 차지하니까 절대적으로 예. 미국 경제 소비에 의존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도 이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금융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과거처럼 높은 성장을 하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은 조금 더 주가 상승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주식 비중 보면은 2018년에 20%, 네, 네. 그다음에 2019년 20%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올 1사분기 지금 16.3%까지 2사분기 뭐 조금 올랐는데요. 네, 네. 저는 이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역사적 처음으로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니까 은행 가중 평균 보니까 저축성 예금금리 0.8%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가 넘어요. 예. 근데 과거에는 은행 이자가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다 돈 맡기면 됐죠. 네. 근데 지금 은행에다 돈 맡기면 코스피 배당 수익률보다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뭐 삼성그룹 그 이건희 회장 뭐 네. 돌아가셨다 이런 언론 기사들을 쭉 그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 굉장히 이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 증권회사 보니까 배당금을 많이 줄 것이다. 아. 그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혜정 부회장이 월급 안 받는데요. 네. 예. 그 배당금이 뭐 천몇백억, 1,400억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배당금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는데요. 예. 그리고 사회 기여 차원에서 네. 네.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지금 배당금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기업소득 한류제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소득, 총소득, GNI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전에 71%였거든요. 지금 61%로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기업 몫은 같은 기간에 17내에서 27%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 보니까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 비중은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이게 네. 기업소득 한류제 아닙니까? 네. 이게 이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예.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네. 그다음에 고용 투자 늘려달라. 예. 배당을 늘려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예, 예. 있거든요. 근데 임금 별로 안 올려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그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지난 6월 현재 728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금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배당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은행 금리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올라가야 되겠구나. 네. 네.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비중을 이제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고 이제 흐름은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신화가 있어가지고 예. 자산의 절대 비중이 부동산에 있고 예. 그걸로 손해를 안 본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예. 주식은 반대로 그냥 아픈 기업들이 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 보면 항상 자기의 그런 예.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생각들이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매년 그 조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 3월에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 가계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 비중이 77%, 네. 예.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23%예요. 예. 근데 금융자산 중에 거기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걸 빼면은 17%. 예. 저는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집값이 거의 이제 정점 무렵에 도달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추세를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 비중은 줄어들고 금융 자산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 비중 계속 축소됐으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내 자산, 금융 자산보다 해외 자산으로 계속 나가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인터넷 방송이 아니고 유선 TV 방송에 나갔는데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예, 요새 젊은 분들 생각이 예. 집 돈 빌려 집 사면 잘했다고 했지 않느냐. 예. 왜 주식은 돈 빌려 사면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이 전부 정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지금 그 점점 국내 주식보다도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 여쭤볼 질문이 많은데 우선 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요 방식이 우리 개인들도 요걸 좀 참고를 하면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해외 투자 좀 늘리고 근데 어떤가요? 지금 전체적인 그 국민연금 이 투자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국민연금 투자 방식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뭐 바람직스러웠다. 네. 앞으로 뭐 4, 5년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 투자를 하나요, 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우선 자산 배분 보니까 네. 아, 자산 배분. 해외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 2010년에 국민연금 자산 중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6.2%였어요. 예, 예. 예. 근데 작년 보니까 22.6%. 3배 이상 늘었네요. 예. 국내 주식 비중은 18% 거의 네. 정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국민연금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지금 거의 이제 750조에 접근해 가고 있는데요. 어. 국내 금융시장, 주시장이 너무 규모가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기는 협소하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가가 2011년 이후로 계속 정체 상태였었어요.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네, 박스권에. 예. 네, 그런데 미국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네, 네. 해외 투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작년에 국민연금이 지금 167조 정도 해외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네. 예. 작년 수익률이 31%입니다. 야, 엄청나네요. 작년에는 뭐 오. 특별한 경우죠. 좋네요. 예, 근데 무슨 의미냐면은 예. 작년에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1년 줄 돈이 한 24조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네. 작년에 해외 주식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가입자한테 1년 주고도 남을 돈이었다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물론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네,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니까 88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연평균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 10%거든요. 아, 굉장히 높은 수익률. 굉장히 높네요.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요. 다른 거 일반 민간 뭐 펀드보다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아. 2047년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우량 주식을 샀습니다. 예. 근데 샀다가 떨어지더라도 네. 이 사모펀드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공모펀드 같은 거 찾아가니까 펀드민이 팔아야 돼요. 네, 네. 국민연금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장기 거죠. 투자가 가능하네요. 예. 음. 예. 그리고 또 올해 보면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예, 국민연금 이렇게 사학연금 같은 데가 각 주식에 채권에 해외 주식에 얼마 투자할 것인가 비중을 정해놓고요. 네. 아. 그다음에 비중에 예. 상하 범위가 있거든요. 예. 아,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에 20% 했다. 해외 주식이 뭐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러면 15 내지 25%. 이건 구체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예. 이렇게 범위를 주거든요. 예. 네. 근데 올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하니까 그 비중 한 밑으로 떨어져 버린 아, 거예요. 줄었겠네요. 주식 비중이. 예,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때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아, 그럼 돈 많이 벌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일부 지금 예, 연금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비중이 또 그 이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네. 줄여가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또 팔아야 되는군요. 그걸 팔아야 되죠. 비중이 올라가 버려요. 예. 근데 우리 개인들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계속 돈이 유입이 있어야 되는데 아, 어.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 사놓으면 예. 그만큼 그냥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비중이 낮으면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는데. 근데 새로운 돈이 국민연금 들어오는데 예. 우리는 들어오는 돈이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월급을 계속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처럼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예, 가능하겠군요.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비중을 정해놓고요. 네, 네. 주식 비중이 많이 떨어지면 자기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월급 받으면 주식 예. 비중 더 늘리는 거죠. 네, 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벌게 됩니다. 아, 예?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국민연금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정체는 이제 좀 줄이고 해외 이제 주식시장 투자를 늘려가겠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국민연금이 돈을 해외로 자꾸 빼 나가면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근데 국민연금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경상수 흑자가 나니까 그 돈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경상수 흑자가 한때 뭐 1,000억 달러 넘다가 지금 600억 달러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돈이 이제 국내에만 남아 있는 것보다 그 돈이 금융 계정을 통해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다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 경상수지 흑자 우리가 국민들이 네. 네. 뭐 땀 흘려가지고 번 돈 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본에서도 벌어졌는데요. 예. 1990년대 이제 일본이 불황에 빠지니까 소비 투자가 안 되니까 경상수 흑자가 팍 늘어나거든요. 예. 네. 그때 아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타나베 예. 부인이 그때 나온 예. 거군요. 일본에 경상수 흑자가 많이 나니까 그 돈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증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그 자체보다는 그때 해외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증권 투자를 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일부 선안의 돈이 최고라고 한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경상수 흑자가 나니까 그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그 돈을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요. 아. 예. 근데 저는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뭐 상영 펀드 매니저한테 그동안 참 잘했다. 네. 그런데 미국 비중 조금 줄여주시고 네. 그만큼 중국 비중을 좀 늘려달라. 예. 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비중이 58%뭐 북미가 예. 아시아는 뭐 일본부터 합쳐서 10% 정도니까 사실은 중국 비중이 굉장히 낮. 예, 굉장히 낮습니다. 예, 아. 예. 근데 앞으로 저 아까 레이 달리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중국 비중이 한 4%, 주식 채권 합쳐가지고 4%라니까요. 예. 네. 예,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김영익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특히 그 한국과 중국,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를 그 고려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출연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